안녕하세요. 이미향 포정입니다. 윤영희 수호사님과 한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인류 문명의 거대한 흐름을 바꿨던 것으로 전쟁, 기아, 질병을 들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질병이 인류사에 끼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 포정님은 지금 현재 의사로서 재직 중이시잖아요. 그 질병에 대해 느끼시는 바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일상이라서 묻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전염병이 한번 돌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병이 전쟁이 돼버립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이제 이렇게 후달린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그런 뉴스가 이렇게 찾아오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는 거죠. 저는 특히. 네, 그동안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전염병이 수도 없이 창궐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전염병의 심각성을 크게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메르스 사태인데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을 꺼려서 사람들이 모인 것은 피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수호사님, 그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저 아이가 이제 출산을 해가지고 이제 신생아였었는데요. 그때 이제 뭐 집에만 들어가면 샤워는 물론이고 손 소독제를 끊임없이 이렇게 소독하고 또 태울줄을 틀어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2015년 이제 5월 20일경에 이제 중동을 자주 다녔던 한 남성에 의해서 이렇게 메르스가 우리나라의 전역에 퍼지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질병이 돌면 가장 긴장하는 곳이 병원이잖아요. 당시에도 병을 치료하다가 의료진들이 이제 감염이 됐던 보도들을 많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포정님은 특히 응급의학과 최전선에 계신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태가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기존에 겪어왔던, 왜냐하면 제가 2002년도에는 사스가 아니라 맞죠? 2002년 사스 때는 제가 의대생이었고, 그다음에 그 신종플루일 때는 제가 병원에서 트레이닝 수련 받고 있었고, 이제 메르스 때는 전문의로 이제 일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 의사로서의 경력과 이제 전염병들의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병도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러니까 근데 정부의 좀 대응이 그 기존의 경험이 견줘봤을 때는 좀 많이 좀 미흡했던 게 사실이었고, 그래서 의료진도 손상을 입었던 치명적인,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중환자실에서 일했던 간호사가 쓴 편지글 같은 것도 좀 이슈가 됐던 적도 있어요. 막 사투를 벌이면서 어떻게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겪으면서 소름이 끼쳤던 건 뭐냐면 메르스 자체 그것보다 밉스라 그래가지고 메르스 인듀스드 패닉 신드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병을 둘러싼 공포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 있는 데는 안 가고 싶고 마스크 쓰게 되고 막 태울줄 읽게 되고 하는 그런 경각심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딸이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있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저희 딸을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 자체가 문 닫을 만큼의 어떤 상황은 아닌데 그 두 엄마 아빠가 병원에 있으니까 같이 있으면 영향이 있을 거다. 실제로 이제 앞으로 터질 병들에 있어서도 제가 그 상을 본 게 실제보다 더 부풀려진 사람들의 공포와 그런 멘붕 상태가 그렇죠. 이 사회에, 그래서 소비도 위축되고 이동도 안 해버리고 그래버리면 그러니까 그 도미노처럼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겠구나. 그리고 일선에서는 이렇게 대응책이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어떤 그 손실이 따라오겠구나라는 걸 절감했던 사건입니다. 의료진도 정말 생사를 걸고 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요. 그 당시 이제 뭐 주식이나 경제 문제도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렇죠. 저도 그때는 어떤 부분이 공포스러웠었냐면 최전선에 있는 치료의 최전선에 있는 의사나 그런 분들이 막 쓰러지고 막 넘어가니까 이건 정말 무서운 병이구나. 그런 걸 아주 이렇게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메르스뿐만이 아니라 바로 전에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질병이 있었는데요. 2009년도에 발생했던 신종 인플루엔자이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할 만큼
피해가 강범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소장님, 그 신종플루 그 피해 사례가 또 있죠? 그래서 이제 2009년 4월에 이제 멕시코에서 갑자기 발발한 이제 신종플루라고 해가지고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이렇게 그 대유행, 팬데믹이 이렇게 선포된 병이 아닌가 싶은데요. 신종플루는 인류 문명사에서 주기적으로 찾아온 이제 이른바 독감, 인종플루엔자의 어떤 변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가 온갖 추측을 이제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이 지구 전역으로 이렇게 뭐 과학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 비행기나 철도나 이렇게 뭐 배를 통해서 항해가 발달이 돼 교통수단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급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09년 10월 24일 날 이제 정확하게 이제 미국에서 뭐 감염자 수가 이제 수백만에 달하고 1,000명 이상 사망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공식적인 이제 비상 사태를 선포하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게 사망자 수가 이제 한 1만 3천 명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미국 전역이 한 7천여 명, 또 우리나라에서도 한 260여 명이 사망을 하게 되었죠. 지금 메르스가 가장 최근의 사건이고 신종플루가 있었고 더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21세기 딱 접어들어 생겼던 게 2002년도에 사스인데요. 2002년 11월에 광동성, 중국 광동성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경제적인 그 파급력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쉬쉬하다가 그 이듬해 2월에 홍콩으로 딱 건너가고 또 북경까지 번지다 보니까 이제 공식 발표도 하게 되고요. 근데 그게 홍콩 등지를 통해서 전 세계 30개국으로 퍼지고 뭐 8,400명이 감염되고 916명이 사망하는 사태까지 가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각성이 처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전염병이 이 첨단 문명을 뒤흔들 수 있겠구나. 그리고 사실 애초에 그 병은 이름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그 시사 잡지에는 정말 괴질이라고 써 쓰였었는데 이제 좀 있다가 사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무 뜻이 없는 게 시비어, 에큐트, 레스피레토리 신드롬. 그러니까 무슨 진단명이 아니고 중하고 급한 호흡기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원인도 모르겠고 치료법도 모르겠고 그냥 되게 얘는 무섭고 급하게 막 퍼지고 그냥 호흡기에 뭔가 증상을 일으킨다 해서 사스라고 그러니까 되게 질병명 같지만 그냥 붙인 거예요. 우리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방역하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스는 그냥 리허설이다. 그때 리허설이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년 뒤에 신종플루 터지고 또 최근에 메르스까지 터져버려서 그때 이제 질병관리본부 권주경 방역과장이 말이 유명합니다. 앞으로 훨씬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전염병이 터질 건데 어떻게 대응할지도 고민이고 그다음에 한두 개도 아닐 병을 어떻게 이름 붙여야 되나. 괴질 1, 괴질 2, 괴질 3라고 붙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뇌를 토로했던 적이 있고 제가 그때 너무 인상적으로 들었던 바 있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줄줄이 터진다면 뭐라고 명명을 해야 될지 네. 고민일 것 같아요. 그 전문가들의 예고대로 사스보다 더 강력한 질병인 신종플루가 등장한 것인데요. 수호사님, 조류 인플루엔자도 또 있죠. 그렇죠. 이제 사스가 이제 잠잠해질 쯤 해가지고 이제 2003년 말이죠. 그때 이제 치사율 60%에 해당하는 이제 그 치명적인 조류 독감이 이렇게 유행하게 됩니다. H5N1이라고 하는 이 조류 독감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조류 인플루엔자는 이제 동남아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변종에서 변종을 거듭하면서 뭐 간혹 인간 사이에서 이렇게 전염이 됐던 그 전염 감기거든, 인플루엔자거든요. 근데 그게 6년간 대략 한 270여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치사율 한 60% 됐는데 감염자 수에 비해서 감염자 수는 이제 그만큼 많지는 않았죠. 근데 치사율이 60%에 해당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백신의 황제라고 하는 세계보건복지부의 총재였던 사무총장이었던 고 이종욱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건강 위협은 조류 인플루엔자다. 지금도 바이러스의 변종이 되는 것은 오직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고 경고하면서 대유행은 필연적이고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변종이 출현해서 이제 대유행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1억 명 이상 그 이상의 어떤 그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 뭐 감기라는 영화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게 먼 나라,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도 이렇게 들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감기라는 영화 보면서 정말 동물에서 사람으로 오는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가 오겠구나, 질병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까 포즈님 말씀하신 대로 사스는 정말 리허설일 정도로 그 신종플루의 위험성이 가히 폭발적이라는 건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신종플루에 대해서 이처럼 극도로 신경을 곤두세웠던 이유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게 왜 신종이 붙었냐면은 옛날 거랑 비슷하니까 이제 새롭게 앞에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 A형이 비슷한 H1N1하고 비슷한 병이 한번 세상을 뒤흔들었는데 그 녀석하고 너무 똑같은 형식으로 오니까 이제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끼쳤던 영향력을 익히 역사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인 독감하고 유형이 비슷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1918년을 딱 맞이하는데 그 프랑스 접경 지역에 있었던 산 세바스티안에 이제 스페인 북부 해안 마을인데 독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스페인 국왕을 포함해서 한 800만 명이 감기에 걸려요. 그러니까 뭐 오한 들고 뭐 몸살기 있고 기침 감기 있어서 그냥 근데 감기란 게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말이 약 먹으면 2주, 안 먹으면 보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몸에 있다가 가는 병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앓다가 갔기 때문에 별 걱정은 안 했는데 그해 초가을에 갑자기 초강력해져가지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3일 열병이라고 닉네임 붙을 정도로 3일 동안 고열에 시달리게 하다가 뭐 이렇게 사람들 낫기도 하고 하는 건데 이 병은 갑자기 복수의 화신처럼 이게 인도, 뭐 동남아, 일본, 중국 뭐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파급력에 더해서 치사율이 그 전에 알았던 거에 250배까지 올라가니까 맞아요. 너무 이제 처참해지는 겁니다. 공포였겠네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이 돼가지고 20세기에 창궐했던 어떤 병도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특히 이제 전쟁 상황인데 무서운 게 전쟁으로 죽은 사람 수보다 이 병으로 죽은 사람 수가 10배 많습니다. 스페인 독감이요. 네, 그래서 이 전쟁이 왜 1914년에 일어났던 전쟁이 그 1918년 11월 11일이 이제 종전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빼빼로데이라고 알고 있는 날이 그 서양에서는 그 현충일 같은 날이에요. 1차 세계대전 종전한 날인데 그게 왜 그러면 종전이 됐냐면 그 8월 그 가을로 접어들면서 3개월 동안 병이 돌다 보니까 적군 아군 할 거 없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그 당시 한 18억이었는데 30% 정도가 감염됩니다. 그중에 대략 5천만에서 1억 정도가 죽었거든요. 스페인 독감으로 다 사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공공의 적이 생겨버리니까 이제 소강 상태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 질병과 전쟁이 같이 맞물려 있는 하나의 어떤 또 좋은 예가 됐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스페인 독감이 뭐 1차 전쟁을 세계 전쟁을 다 누를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유럽을 그렇게 뒤흔들었던 스페인 독감이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우리 조선 땅에도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그 해가 18년 9월인데 그 당시 이제 11월 11일자 매일신보에 보면은 그 학교가 다 휴교하고 회사는 다 휴업하고 특히 이제 집집마다 이제 우편물 배달해야 되는 집배원들이 다 죽었다는 기사가 실려요. 그래서 그 조선 팔대의 민심이 이제 흉흉해집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조선 통독부에서 통계 연강을 보면 우리나라 그 당시 인구가 한 1,759만 정도?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42%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740만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절반에 가깝게 걸리고 그 중에 14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 세계 통계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적게 죽은 편이에요. 근데 아무튼 126명당 1명 정도 죽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 1명이 죽었던 거죠. 초상을 치렀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유명한 사건은 상해에 계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도 걸립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알았다는 이야기가 백범일지에 써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무오년 1918년에 이제 그런 감기가 발병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역사 속에서는 무오년 독감이다. 맞아요. 뭐 그렇게 표기를 하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서두에서도 그 유발 하라리 교수의 책을 인용하면서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전쟁이라든지 기아,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상기님께서 천지공사로 집행하신 세계대전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류 문명사를 바꾼 전염병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그 윌리엄 맥닐 교수가 쓴 전염병의 세계사라는 책을 보면은 문명의 시작과 함께 그러니까 인류가 역사에 첫 발을 뗀 순간부터 질병은 인간과 동행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만 년 전부터 이제 대규모 전염병 인류를 휩쓸게 되는데 그게 이제 농경 생활이 시작된 거랑 이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제 수렵 채취 사냥하던 세월을 끝내고 일정한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토양이 오염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냥을 하다가 가축들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그 소나 말 동물들한테 있던 세균이 이렇게 인간한테 옮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접촉하고 생태계도 오염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염병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그 우리 지금 문명의 시조라고 알고 있는 거 우리 역사 공부하면서 테오보키 씨. 그래서 테오보키 씨 시절 때 이미 침술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로부터 200년 뒤에 염제 신동 씨가 나오시는데 우리가 이제 동양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백초를 맛보아서 그 약과 독성을 다 알았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고쳐야 될 병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그렇죠. 했다는 그래서 거죠. 이 병에는 이 약을 쓰고 이 병에는 이 약을 쓰게끔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동방 땅의 질병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걸 반증한다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전염병은 그러니까 태고 문명의 발원지에서 발병을 해요. 그러니까 문명의 태동지가 질병의 발원지기도 한 진원지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명의 전파와 함께 병도 같이 이렇게 어찌 보면 그야말로 약 주고 병도 주고 약 주는 그렇죠. 같이 가게 되는 거죠. 네. 문명과 질병이 같이 이렇게 태동이 됐던 그쵸.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문명사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뭐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 문명사를 바꾼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전염병이었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윌리엄 맥닐 교수가 그 문명은 질병을 만들고 질병은 문명을 만들어서 이제 나아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사실들이 역사가들에 의해서 이제 무시되거나 뭐 인식조차도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근래에 이르러서 이제 깨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이제 깨달아진 거죠. 이제 전염병이 이제 문명을 바꿨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득력을 얻고 이런 점들이 다시 이제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관통해서 볼 때 고대에서 중세,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온 이 문명의 어떤 전환점에는 이 전쟁과 더불어서 전염병이 항상 나타나서 그런 그 어떤 시대를 문화를 바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문명은 질병을 만들고 또 질병은 문명을 만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그 질병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실제 전염병이 인류사의 물꼬를 바꾼 그 일들이 또 있었죠. 그렇죠. 이제 인류 어떤 문명을 바꿨던 그런 이제 최초의 전염병이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말하는 것은 바로 시두다. 뭐 영어로는 스몰팍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농경 사회로 들어서면서 최초의 어떤 전염병의 시작을 시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 전염병, 질병에서 가장 많이 죽게 만드는 그 또 전염병도 바로 시두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시두는 결정적으로 왕조를 바꾸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그 전염병으로 유명한데요. 그 로마 제국 역시 전염병의 어떤 공격 때문에 쇠락의 길을 걷게 되거든요. 이제 로마 제국이 몰락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면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양에서 서양으로 이렇게 전염된 이 시두에 의해서 로마 제국도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데요. 그 매개 역할을 한 그 족속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훈족입니다. 이제 훈족은 이제 서양사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최초의 북방 유목 민족으로서 이제 그들의 문화와 이제 그런 신체는 몽골리언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훈족은 일찍 이제 1세기부터 몽골 고원에서 이제 유럽까지 대이동을 할 때 이 과정에서 이제 시두를 유럽 지역에 이제 옮기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훈족에게 고향을 빼앗긴 민족들이 이제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시두를 그 균을 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병이 전체적으로 로마에 퍼지게 되면서 뭐 로마 제국도 결국에는 이제 폐허로 몰락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시두라는 질병이 한 나라를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대가 이렇게 한 시대를 좀 한 장이 넘어가고 이제 중세가 이제 끝나면서 중남미에 이제 스페인 군대가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중남미에 있었던 나라 제국이 있었잖아요. 아즈텍하고 잉카 문명은 스페인군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되는데 그때 그 스페인군의 부사령관이었던 코르테즈가 이끌었던 부대의 숫자는요 600여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제국을 지키던 군사 수는 그보다 30배 많았거든요. 근데 1518년부터 1531년까지
그냥 망해버립니다. 그 사이에. 왜냐하면 처음에는 지형도 약하고 뭐 수적인 열세도 있는데 그 신대륙으로 그 구대륙 사람들이 시두균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바람에 신대륙 사람들이 다 감염돼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도 떨어지고, 저들은 그 병에서 죽지도 않으니까 뭔가 더 인간이 아닌가 보다 해서 더 이렇게 추앙되는 어떤 분위기도 생기고, 그리고 잉카의 그 재물을 이렇게 보물을 찾으러 딱 1533년 딱 그 잉카 제국 수도에 갔을 때 거의 다 죽어 있었어요. 왜냐면 그 병이 다 돌아가지고. 소장님, 네. 그 북아메리카에도 북아메리카 대륙에도 시도가 휩쓸었죠. 그렇죠. 이제 오늘날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 건국한 당시 상황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즈텍 문명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영국의 이제 청교도인들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이제 북미 대륙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근데 그때 시도도 같이 전파가 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디언 문명이 완전 쑥대밭이 되게 되는데, 1620년에 청교도들이 이제 도착하자 시두균을 같이 이렇게, 그들은 이제 면역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원주민들, 인디언들은 면역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두균이 급속도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인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제 가지고 있던 담요, 거기에 시두균 똑같이 시두균을 이제 인디언들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불 붙는 데다가 휘발유를 붓는 셈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인디언의 어떤 그 문명이 이제 다 멸망하게 된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시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최초의 전염병인 시도가 여러 문명을 이렇게 막 이렇게 망하게 하고 문을 닫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지금 알아봤는데요. 시도와 함께 새로운 문명을 연 대표적인 전염병이 또 있죠. 바로 유럽 중세 시대를 끝낸 흑사병인데요. 그런데 그 흑사병이 본래 중국의 풍토병이었다고 해요. 그렇죠. 이제 풍토병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만 유행하던 것을 이제 풍토병이라고 하는데요. 13세기 이제 중반 몽골 제국의 황제 뭉케가 남송 제국을 공격하기에 앞서 이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운남 지방 정벌을 했는데, 이때 이제 흑사병균이 몽골 군사에게 이제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1300년대 전 세계에 불어닥친 이 급격한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창궐하게 된 것인데요. 몽골 군대와 함께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 이 흑사병이 이제 1331년에 이제 북경에 이제 대발하였고, 북경 인구의 한 3분의 2가 이렇게 전염에서 이제 사망하게 된 거죠. 엄청난 뭐 시두 이상의 어떤 파급력을 가진 병이 이제 흑사병인데요. 이 이제 흑사병이 또 이 유라시아 지역에 이제 실크로드를 타고 또 유럽 쪽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흑사병은 패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양의 어떤 중세를 무너뜨리게 된 병인데, 이 패스트라는 것은 이제 뭐 흑사병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상 최악의 연쇄 살인마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흑사병을. 그래서 이제 인류에게 자연재앙의 어떤 공포를 상기시키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상징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의학계에서는 이 흑사병을 앞으로 일어날 병난 상황의 어떤 모델로 삼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모델로 지금 앞으로 닥칠 병을 우리 현대 의학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대전염병을 구상할 정도면 시스템을 얼마나 뒤흔들었길래 그랬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사태로 인해서 중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구원을 얘기하고 죽음에서 부활을 얘기하는 교회가 속수무책이 된 거죠. 성직자들의 70~80%가 죽어버리는 상태가 와버리니까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이제 떨어지고, 그리고 그거에 신속 대처를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거에 기민하게 대응했던 도시정부에 더 백성들이 더 표를 던져주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예술도 하늘의 어떤 영광을 찬양하다가 지상의 인간들의 고뇌와 번민 이런 거를 그리는 쪽으로 화두가 달라져 버리니까 종교 개혁이 당연히 일어나겠고, 기존 기독 종교에 대한 어떤 새로운 문제 의식에다가 르네상스가 발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다는 건, 농노가 죽는다는 건 노동력이 급감하게 되니까 몸값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부와 이제 뭔가 그 능력이 늘어나게 되니까 소장농 이런 신분에서 이렇게 소지주로 넘어가고 장인으로 넘어가고 하면서 뭐가 되냐면 근대 자본주의 발흥의 밑바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유지됐던 중세를 흑사병이 싹 이렇게. 그러니까 그 누가 봐서 정책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 병이 일거에 하게 되는 사태가 된 거죠. 이 전염병이 문명사를 이렇게 막 바꿔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들어보면. 그 아주댁 문명이든 지금 그 흑사병 사태든 간에 여러 명이 집에서 다 죽어버리니까 일일이 장례를 치른 게 아니라 집 자체가 그냥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그 집 말입니다. 자체를 그냥 무너뜨리는 네, 걸로 네. 병과 그 환자를 다 묻었던 사태도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들이 한 가정만이 아니라 국가 단체로 막 그 지역 단체로 그냥 옮겨 다니면서 무너뜨리고 했던 거 보면 이 전염병이 문명사를 바꾸는 계기를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듣도 보도 못한 강력한 질병들이 몰려오고 있어서 인류의 고민이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한 번 발생이 된다. 그러면 팬데믹으로 대유행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종플루가 수천 년 전부터 다가올 질병 대란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죠. 앞으로 닥칠 미래를 언급하면서 이 질병을 빼놓질 않았습니다. 경전마다 기독교와 불교보다 더 좀 이렇게 해석이 좀 깊은 게 뜻밖의 또 도교입니다. 도교에 이제 은부경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그 지구 환경이 병들었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산도의 어떤 근본 이념 이신사의 어떤 그 3단의 어떤 그 설명을 알아야 되거든요. 상제님께서는 지구 환경 자체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 이 지축경사, 타원궤도 도는 거기 때문에 남녀가 동권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도 춘생추살로 오는 그런 질병 대란, 원심화분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러니까 왜 하필 지금이고 왜 그래야 되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게 바람직한 건데 그 모든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가진 그 원과 한을 대거 이제 그런 것들이 발동해서 인간 세상에 대병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최고의 화두는 부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지난날 인류는 전쟁과 함께 찾아온 전염병으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위에 새 문명을 일궈왔는데요.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는 오늘날엔 이제 전에 없던 별놈의 병이 느닷없이 생기느니라 하신 상주님 말씀처럼 듣도 보도 못한 강력한 질병들이 몰려오고 있어서 인류의 고민이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과학과 이제 어떤 인지도가 극도로 발달하는 어떤 지금 21세기에는 그 미생물 병원체는 여전히 아니 뭐 더욱 강력한 기술로 인간 생명을 노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과학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뭐 국경도 없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미국을 가려고 해도 금방 16시간 정도면은 갈 수가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고요. 또 1년에 한 약 25억 인구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해요. 비행기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니기 때문에 전염병이 한 번 발생이 된다. 그러면 팬데믹으로 이렇게 대유행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종플루가 2달 만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확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문명의 전환기에는 항상 병이 왔기 때문에 그런 이 질병, 전염병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보다 보면은 결국 전쟁이 끊인 적이 없는데 그 전쟁 끝에는 항상 질병이 그러니까 병에 퍼지는 것도 군대와 함께 가서 이렇게 속수무책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 교류가 됐는데 그래서 아테네, 로마, 중세가 다 무너졌고요. 근데 어쨌든 긍정적인 역사적 의미를 헤아려 보면 그게 그 전환점 역할을 분기점 역할을 했다는 거고 지금 현대에 다시 그런 병들이 터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기가 뭔가 거대한 변혁의 복판에 우리 문명이 와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많이 문명 이루는 것 같지만 이런 새로운 병 앞에서는 정말 그 멘붕, 정말 속수무책이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류독감이 됐던 어떤 질병에 대해서 주기성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그 주기성이 너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2000년대 초반에 사스와 또 아까 그 조류독감 이야기를 했죠.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나왔죠. 2015년도에 메르스 이러한 그 감기 초기 증세로 나타나는 이 감기가
주기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의 어떤 전환점, 문명의 어떤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을 하는 필요는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오늘의 인류가 처한 위기를 현대 문명의 총체적 붕괴와 새로운 문명의 출발점으로 진단하고 있죠. 상대님께서는 앞으로 병난과 병난이 함께 오느니라고 하시면서 그 역할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전쟁과 질병이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천 년 전부터 다가올 질병 대란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인류를 교화해 왔던 성자들이 앞으로 닥칠 미래를 언급하면서 이 질병을 빼놓질 않았습니다. 그 불교에서도 이제 미륵성전을 보면은 사람의 수명이 이제 10세가 되는 10세 정명에는 큰 기근겁, 큰 질병겁, 큰 도병겁 이른바 삼재가 일어나서 인종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다.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질병겁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월장경을 또 들여다보면은 말법 시대, 그러니까 불법이 이제 끝장이 나는 그 시대에 가면 전쟁이 일어나고 1월 성신에 제자리를 찾지 못해서 대지가 진동하고 뭐 흰무지개가 나타나고 뭐 요성, 재해의 징조로 나타나는 요성이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병에 대한 언급이 불가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기독교로 또 넘어가 보면은 또 요한이 이렇게 사도 요한이 뜨겁게 백세도록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그 백보자 하나님한테 받은 이렇게 계시를 열어보면 그 내가 보니 그 뒤에는 저승이 따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한이 주어졌으니 곧 칼과 굶주림과 역병과 땅의 짐승들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개벽기에는 전쟁과 굶주림과 역병이 총체적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전쟁하고 질병에 대한 세팅이 그 경전마다 있는데, 근데 기독교와 불교보다 더 좀 이렇게 해석이 좀 깊은 게 뜻밖의 또 도교입니다. 그래서 도교에 이제 은부경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이 인간과 만물을 낳고 죽이는 것은 천도의 이치니라 해서 그 구절이 뭐냐면 천생천살 도질이야 이렇게 딱 끝나거든요. 하늘에서 죽이고 뭐 하늘이 낳고 하늘이 죽이는 건데 그게 다 하늘의 우주 입법 섭리 속에 있는 거를 통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과 인간이 총체적으로 살기를 뿜는 때에 바로 큰 병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거는 인류 문명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천지 변화 운동의 어떤 흐름 속에서 있는 거라는 걸 알아라고 이렇게 유불선의 성자들이 이렇게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성 종파에서 이런 질병 대란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전염병이 왔을 때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볼 줄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뭐 유불선뿐만 아니고 이제 그 뭐 어떤 성인들을 능가하는 또 철인들이 또 있거든요. 뭐 예언가들을 대표적으로 네네.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뭐 예언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다들 아실 겁니다. 미셸 노스트라다무스잖아요.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어떤 예언을 모아놓은 게 이제 백시선이라고 하는 건데 그 백시선의 어떤 참혹한 질병으로 인해서 참혹한 어떤 현상들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무서운 전쟁이 서양에서 준비되면 그 다음에는 돌림병이 찾아오리라. 그들의 거대한 도시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오염되리라. 질병과 기아와 전쟁에 의한 죽음, 세기는 새로운 변혁에 다가서리라.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도 무서운 돌림병이 찾아와서 어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 놓여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문명의 대전환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문명의 대전환기에는 전쟁과 어떤 질병, 기근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노스트라다무스가 이제 16세기 사람인데 그와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동양의 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할 수 있는 그 분이 계시는데 바로 남사고 선생입니다. 격암 남사고 선생도 어떤 예언의 어떤 쌍벽을 이룬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시대에 살았죠. 남사고 선생도 이러한 장차 다가오는 어떤 세상에 대해서 격암유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괴상한 기운으로 중한 병에 걸려 죽으니 울부짖는 소리가 연이어 그치지 않아 과연 말세로다. 이름 없는 괴질병은 하늘에서 내려준 재난인 것을 그 병으로 알아 죽는 시체가 산과 같이 쌓여
계곡을 메우니 길조차 찾기 힘들더라 하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이 어디서 내려오냐면 바로 하늘에서 내려준 재난이라는 거죠. 우주의 입법으로 찾아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이름 없는 질병, 괴질병이 하늘에서 이제 장차 이렇게 우주의 입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그 입법을 알아야 되는 절대적인 사명이 입법을 알아야 바로 이 병난이 어떻게 오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입법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노스트라다무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잖아요. 또 뭐 남상호 선생님은 몰라도 격암유력 하면 또 예언서라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현실에서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고 왔을 때 그 예언서의 얘기를 이렇게 귀 기울여서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렇게 대세를 볼 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질병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지나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좀 이렇게 때에 어떤 뒤처지는 사람은 지나고 나서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렇죠. 격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할 수가 있죠. 단순하게 예언서로만 보는 것, 그렇죠. 본다는 거죠. 왜 지금 이렇게 질병이 자주 일어날까? 아, 예언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문제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안타깝기도 해요. 자, 지금까지 성자와 예지자들이 전한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그렇지만 계질병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지 또 그 결과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주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포정님, 그 동학에서도 전하는 그 괴질 이야기가 또 있죠. 네, 그래서 뭐 유불선의 기존 성자들 이야기, 그다음에 노스다무스 남사구 이야기가 밝혀지지 못했던 그래서 조금 더 좀 진보된, 좀 업데이트된 이제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그 천상문답 사건으로 상제님한테 직접 도통을 받고 천명을 이제 앞세상에 여는 천명을 받으신 최세훈 대신사가 노래 가사를 만들죠. 용담유사라고 해서 그래서 용담유사의 권악가 파트를 보면은 아동방 3년 괴질 죽을 염려 있을 소냐 이런 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몽중 노소 문답가에 가보면 12제국 괴질 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근데 아주 짧은 두 가사인데 거기에 아주 그 기존 성자들이 미처 말하지 못한 걸 노골적으로 그렇지. 말해준 게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다? 3년이다. 괴질의 어떤 시기가 우리 동방에서 3년간 퍼지는구나.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3개월이면 전 세계 끝날 정도의 병인데 3년을 뒤흔들 정도면 전 세계가 한번 초토화되겠구나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12제국 괴질 운수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가 제국주의 사회로 전 세계가 12개의 제국으로 나뉘었으니까 이건 12제국은 전 세계가 예외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말해주는 건 다시 개벽 아닐런가 그랬거든요. 그럼 이 병이 왜 오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데 이거는 개벽 현상의 일환으로 오는 거고 이거는 앞에 다시가 붙었다는 건 개벽 현상이 앞에 한번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죠. 우주 일련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선천 개벽 이후로 후천이 다시 열리는 우주 가로 넘어갈 때는 이 병거부의 3년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를 말해줬던 겁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는 하나 최순 대신사의 메시지도 이제 한계가 있죠. 그래서 개벽이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괴질이 또 왜 운수가 열리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거기 생략돼 있어가지고 또 미흡한 면도 없잖아 있죠. 어쩌면 큰 틀에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인류가 병난과 병난, 즉 전쟁과 질병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방금 말씀하신 최순 대신사가 선언한 다시기벽 때문이란 것이잖아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 가지고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결국 성자와 철인들을 내려보내신 상대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호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상진님께서는 이제 도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움으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함에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바로 여기서 상극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상극이라는 것은 서로 극한다, 경쟁한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선천 세상의 어떤 창조와
성장의 법칙으로서 상극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극의 그 법칙에 의해서 인간 세상에는 원과 한이 쌓여서 자신의 어떤 꿈과 어떤 행복 그리고 건강 그리고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간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바로 원과 한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사를 되돌아봤을 때 이런 자신의 어떤 꿈과 이상을 모두 실현하고 간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원과 한을 맺고 죽은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고 또 인류사적으로 볼 때도 전쟁 또 그 모든 전쟁이 바로 이런 원한의 역사였고 승자의 역사였거든요. 그러면은 그 패전한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원과 한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시작한 이후로 수천 년 동안 동서양에서도 이게 부모와 처자식 간의 어떤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처참하게 죽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했던 여자들의 원한, 또 아이들, 낙태아들 뱃속에서 생명으로 탄생을 하지 못하고 뱃속에서 그런 그 죽어간 그 낙태아들의 원한, 그 모든 원한들이 쌓여서 이 하늘과 땅의 죽음의 기운으로 꽉 들어찬 거죠. 그래서 이제 역병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들의 영혼에 그 맺힌 원과 한이 바로 이 역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고 참혹하게 죽어간 그들의 어떤 그 천추한을 가스름으로 느낄 수 있어야 앞으로 다가올 병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차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도 할 수 없는 궤병이 왜 오는지 그런 것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원과 한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그런 원한이 선천오만 년 동안 쌓인 그 원과 한이 결국은 어느 정도냐, 우주가 무너져 내릴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화액을 이제 끌어주시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친히 강세하셔가지고 장차 후천 조화성경을 건설할 수 있는 상생의 세상을 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시게 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상제님 떠오른 성구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느니라. 선천의 모든 악업이 추운 아래에서 큰 병을 일으키고 천하의 큰 난리를 빚어내는 것이니 큰 난리가 있은 뒤에 큰 병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휩쓸게 되면 피할 방도가 없고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모든 악업과 원한이 이번에 터진 게 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이제까지 만들어놓은 그 어떤 약으로도 고칠 도리는 없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걸 크래시 타임이라고 완전히 이제 파괴되는 시간대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아주 소상히 밝혀준 성구가 도전에 있죠. 그래서 3편에 보면 그 세상의 모든 참사가 척신이 행하는 바이니라. 삼가 척을 짓지 말라. 만일 척을 지은 것이 있으면 낱낱이 풀고 화해를 구하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참사들 뭐 지하철 뭐가 네, 여러 방면의 참사가 있죠. 뭐 비행기가 추락하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하는 그 복수에 향한 일심으로 꽉 차 있는 게 척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감당할 만한 원한은 우리가 생의 어떤 창조적인 에너지로 디딤돌로 쓸 수 있는데 너무 그게 강해서 영혼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면 오직 남는 건 그겁니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너만 죽일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자살 테러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럼 해소되지 않고는 아무리 지축에 쓰고 새로운 좋은 세상이 와도 선경이 될 수 없으므로 병이라는 하나의 이벤트로 그 모든 응어리를 한번 풀어야 되지 않냐는 어떤 문제의식까지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 과정에는 이런 원과 한이 다 스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제 전쟁의 역사고 그러니까요. 그 상기님께서는 상말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말이니라 하고 하셨는데요.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가르침들을 보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불교의 무명이나 기독교의 원죄와 같은 인간의 잘못에 있다고 했는데요. 상기님은 그것이 아니라 천지가 병들어서 인간도 병들었기 때문에 천지를 먼저 고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왜 인간이 사는 그 지구 환경이 병들었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 거죠. 상제님께서는 인간만 병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가 병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전을 보시면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내가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성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나는 옥황상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산도의 어떤 근본 이념인 이신사의 어떤 그 3단의 어떤 그 설명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법적으로 우주가 지축에 기울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선천의 어떤 상극세상을 통해서 인간을 낳아서 기르는 데는 낳아서 길렀지만 그 신도 세계 그런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신도 세계에서 척을 짓고 그런 그 원한이 가득 찬 그런 신명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상님께서는 그 입법을 바탕으로 해서 천지공사를 짜놓으셨지만 신도 세계에는 그런 그 입법 속에서의 어떤 그 원한과 원과 한을 가지고 인간 세상의 어떤 그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쟁과 질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자, 이처럼 이렇게 우주라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뭐 하나죠.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 요즘에 그런 연구 결과를 많이 얘기하는데 인간 마음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인철 교수 프레임도 보면 그 마음이 아니고 상황 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야 마음도 바뀐다는 거니까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절대적으로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물이 썩어서 물고기가 병들었는데 물고기 탓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불교에서 인간 마음이 밝지 않아서 그래. 뭐 기독교에 원천적인 오리지널 씬이 있어. 그게 아니라 지구 환경 자체가 앞에서 언급하셨지만 23.5도 기울어져 있는 이 지축경사 그리고 타원 궤도로 도는 거기 때문에 음양의 불균형이 애초에 있다. 그래서 양기운이 득세하고 음기운이 좀 꺾이는 삼양이음의 시스템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남녀가 동권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도 그 선천의 삼극지서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 남성이 약소국과 여성 약자를 누르는 시스템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눌린 자들의 원한이 어디서 해소가 되지 않은 채로 더 이렇게 가중되고 켜켜이 더 응어리졌는데 이거를 푸는 하나의 행위로서 그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행위로서 병겁이 터지면서 이 모든 게 이렇게 솎아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왜 오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 환경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선천의 상극 질서로 인해서 천지와 인간이 병들었고 또 이제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질병 대란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때도 아닌 우주의 가을철로 들어가는 이런 문턱에서 질병 대란이 와야 하는 건지 아직 그 궁금증이 잘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정님, 우리가 그 태상종도사님 그 저서에 보면 춘생추살로 오는 그런 질병 대란, 원심화분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 지금이고 왜 그래야 되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게 바람직한 건데, 그러니까 상제님께서는 선천 그 태모님 말씀에 선천에도 개벽이 있고 후천에도 개벽이 있다. 그러니까 개벽이라고 하는 건 새롭게 열리는 기존의 어떤 적폐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열리는 거라서 우주가 봄철이 될 때도 개벽이 있었고 이제 그동안 성장 과정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성수고 갈 때도 개벽이 있는 건데 그때는 자연의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딱 춘생과 추살 그 말씀을 태상 종도사님께서 하지 않습니까? 봄은 낳고 가을에는 죽이는 게 섭니다. 그거는 그래야만이 새롭게 모든 게 시작되고 모든 게 열매 맺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하는 건 존재를 부정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여름 가을 바뀌는 때이기 때문에 그 추살의 섭리로 질병이 원한의 응원이 터지는 과정에서 터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사 판단하고 궁극의 열매와 낙엽이 되는 어떤 그 생사 양도의 길이 있다 이 말씀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개벽이라는 것은 여름 말철의 이 더운 불기운과 초가을의 이제 금기운인 서리빨, 금기운, 음기운으로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상극의 어떤 작용으로서 일어난 것이 바로 가을 개벽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때 이제 선천 5만 년 동안 누적된 이 원한의 불기운, 그 모든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가진 그 원과 한을 이 우주의 환절기 때 이제 가을 개벽의 어떤 서리 기운으로서 대거 이제 그런 것들이 발동해서 인간 세상에 이제 대병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지상의 인간은 누구도 예의 없이 이러한 그 한순간의 목숨이 춘생추살로 다 떨어지게 되는데
이 선천 여름철의 끝자락에 어떤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비극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통과 의례로 겪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담에 보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처럼 동서양의 모든 성자와 철인들은 질병 대란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절대자 하느님이 오신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쳤잖아요. 그러면 그 절대자 하느님이 오시는 그 부분을 이치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장차 일어나는 어떤 그 천하의 대병은 지금까지 어떤 선천 성자들의 가르침, 뭐 철인들, 현인들의 어떤 가르침으로는 이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이 선천 문화에서는 그 올바른 법방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봄, 여름의 성장 문명을 뛰어넘어서 이제 가을 어떤 새 질서를 바꾸는 이런 그 문화가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도법, 천하의 어떤 모든 대병을 치료하고 그 가을의 성숙의 문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의 이법으로 말할 때는 화생토 토생금, 여름 기운과 가을 기운은 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토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화생토 토생금의 이치로 이렇게 가을 세상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성자들을 내려보내신 그 하나님이신 상진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알 때만이 가을 후천 성경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도 이제 선천 성자들이 이렇게 언급을 한 게 있죠. 그래서 석가부처는 그 질병이 터지는 시기에 도솔천의 천주님이 인간으로 탯줄 끊고 오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화엄경에는 그 미륵불을 대의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든 세계를 고치시는 존재다. 그래서 그 미륵불을 오랫동안 연구한 알란 스펀버그라는 사람은 미륵불은 뭐다? 미래분이고 앞으로 오실 분이고 혁신분이다. 기존의 모든 적폐를 이렇게 청산하고 새롭게 개벽하시는 분이라는 언급을 하셨고요. 요한은 백보자 하나님을 친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걸 다 소상히 써놨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요한의 그 목격담에 따르면은 내가 새 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천체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그래서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거듭난 신천지의 세상이 올 거를 이렇게 기독교든 불교든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개벽기에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그 인류 문명사를 바꾸었던 전염병의 역사와 또 앞으로 맞이하게 될 질병 대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지 대자연의 변화 질서 과정에서 이렇게 국가라든지 역사 과정에서 이런 대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흥망성쇠로 이어지게 했던 그런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천지 대자연의 변화 질서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두 분은 어떠셨는지 마무리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질병 대란이라는 것은 이제 선천 세상을 살아온 인간 역사 속에서 그 원과 하늘 맺혔던 것들을 이제 씻어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늘과 땅과 인간 어떤 우주 3개 대권의 어떤 3개 차원에서 역사 심판을 하는 질병 대란, 그 괴질병을 통해서 역사 심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그 가을에 성숙한 신인간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병란을 통해서 인간 역사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한꺼번에 해결해서 이 세상을 더욱 이제 또 성숙한 문화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다가오는 이 후천 성경을 이제 뿌리로서 이제 각국의 시종자를 출술하고 그런 조화 문명을 여는 그런 통과 의례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가 왜 오는지 또 어떻게 오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는 자리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제 여러 병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생존의 비밀 읽다가 공감했던 대목은 그 예방학 교수님의 한 이야기거든요.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제 뜻을 같이 실어보겠습니다. 전쟁은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지만
우리는 항상 60만 명의 군인을 보유하고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언제 홍수가 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막상 홍수가 날 때 큰 피해를 입는 것과 같은 거죠. 안 생길 수 있으면 좋지만 안 생기긴 어렵습니다. 분명히 생기기는 생기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보유의 목적처럼 우리가 지금 개벽기의 그 거대한 질병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준비된 자에게는 이건 비전일 거고 준비되지 않으면 비극일 것이기 때문에 각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병은 역사 흐름에 반드시 이렇게 수반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 삶의 터전인 하늘과 땅도 병든 지금 우리 시대 최고의 화두는 부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생존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대병난을 극복하고 후천가을로 건너갈 수 있는 생존의 법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